아침 뉴스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아침 뉴스 브리핑의 제목은 윤석열에게는 한방이 없다. 결정타가 없는 권투 선수는 KO당한다. 이것이 아침 뉴스의 제목입니다. 윤석열은 KO당할 것이다. 자, 아침 뉴스 브리핑 시작합니다. 지금 시각은 2022년 7월 26일 화요일 오전 7시 7분을 막 지나고 있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역시 어제 가장 큰 뉴스는 그 경찰의 집단 반발과 관련된 뉴스입니다. 보여드립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어제 매우 바빴습니다. 무기를 가진 경찰은 검찰하고 다르다 하는 게 이상민 씨의 주장입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초위 경찰 저항에 이상민 장관은 쿠데타 수준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경찰국 추진에 반대한 경사서장 회의에 대해 쿠데타, 부안해동 등 과격한 표현을 쓰면서 작심 비판했습니다. 또 서장 회의를 집단 행동으로 규정하고 형사처벌까지 거론했습니다. 이를 두고 이 장관이 서장 회의 참석자를 감찰 중인 경찰 지휘의 징계 가이드라인을 준 것이 아닌가라는 말이 나오고서 파장이 커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거는 매일경제신문을 제가 읽어드리고 있습니다. 이 장관은 어제 오전 언론 브리핑과 오후 대정부 질문 등 두 번의 공식 석상에서 지난 23일 열린 서장회의의 부적절성을 여러 차례 강조했습니다. 그는 먼저 어제 오전 열린 브리핑에서 경찰은 물리력과 강제력, 심지어 무기도 소지할 수 있다. 이러한 역할과 책임을 맡은 분들이 임의적 자의적으로 한 군데 모여 회의를 진행할 경우 대단히 위험하다. 또 하나회의 12.12 쿠데타도 이러한 시작에서 비롯됐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는 이날 출근길에서 12.12 쿠데타에 준하는 상황이라며 대단히 부적절하다고 언급했다는 겁니다. 예. 여러 가지 이제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제가 이인재 씨 글을 여러분께 소개해 드립니다. 이인재 씨가 페이스북에 쓴 글이 가장 간결하고 핵심을 짚은 글이다라고 생각해서 이인재 씨의 글을 여러분께 전문을 소개해 드립니다. 길지 않습니다. 경찰이 시끄럽다. 행정안전부 안에 경찰국 신설을 반대하기 때문이다. 정부 조직 가운데 군, 검찰, 경찰은 물리적 강제력을 행사하기 때문에 무를 대표하는 조직이다. 그러므로 이들 조직에 대한 문민 통제가 필요하다. 심지어 공산주의자를 신봉한 모태똥까지 펜이 칼을 지배해야지 칼이 펜을 지배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래서 군은 국방부가 통제하고 나아가 군정과 군령을 분리해서 운영하고 있다. 검찰은 법무부가 검찰국을 통제한다. 검찰국을 두고 통제한다. 그 다음에 행정안전부에 경찰국을 두고 경찰에 대한 문민 통제를 하는 것이 문제가 될 수 없다. 검찰은 오로지 수사와 공소 유시를 위한 조직이다. 이는 준사법행위로서 삼권 분립의 정신에 따라 독립성이 강조된다. 하지만 이런 검찰도 법무부를 통해 최소한의 문민 통제를 받아왔다. 그러나 경찰은 다양한 치안 업무를 담당하는 조직이다. 수사에 관한 한 보조 기능이 전부했다. 그런데 문재인 정권이 검찰의 수사권을 박탈해서 경찰에 넘기려 한다. 이는 명백한 위헌으로 결국 원상 회복될 것이다. 아무튼 경찰이 수사권 일부를 감당하는 조직이라도 문민 통제의 필요성은 사라지지 않는다. 그런데 왜 일부 경찰들이 집단 반발을 할까? 경찰이 무슨 사법부처럼 독립된 기관이라고 착각하는 것일까? 그 착각을 만든 세력은 문재인과 민주당이다. 경찰은 그 환상에서 깨어나야 한다. 함께 춤추던 문재인은 사라졌기 때문이다. 그리고 냉엄한 현실로 돌아와 경찰 본연의 임무에 충실해야 한다. 더 이상 허공이 되고 주먹질을 해서 되겠는가라는 이인재 씨의 글을 여러분께 소개해드렸습니다. 아주 깔끔하게 정리가 잘 됐다고 생각해서 제가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이인재 씨의 글은 검찰은 검찰국,
그 법무부 안에 검찰국이 있다는 겁니다. 그럼 행정안전부 안에 경찰국이 있는 건 당연하다. 문민 통제가 필요하다. 그리고 그 무력을 행사한다. 경찰은 당연히 문민 통제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자기들이 무슨 삼권 헌법에 보장되어 있는 삼권 분립에서 보장하고 있는 그런 독립된 기관인 것처럼 착각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 이인지 씨의 글입니다. 이인지 씨의 글에 전폭적 지지를 보냅니다. 매우 중요한 기사 하나를 여러분께 보여드립니다. 빠졌었는데 중앙일보가 어제 매우 중요한 기사 하나를 보도했습니다. 중앙일보가 어제 보도한 단독 기사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랬다는 겁니다. 야, 우리는 문재인처럼 소득주도 성장, 박근혜 대통령처럼 창조경제, 이거 한 방에 없어 라고 워크숍에서 탄식을 했다 라고 하는 기사입니다. 읽어드리면, 소득주도 성장이나 창조경제, 녹색성장과 같이 국민의 귀에 팍팍 꽂히는 한 방이 없는 것 같다. 지난 20일 윤석열 정부의 첫 장차관 워크숍에서 가장 열띠게 논의된 주제는 다름 아닌 국가 브랜드였다. 하반기 국정과제 방향 못지않게 관심을 받은 주제였다. 특히 현장에선 장관들을 중심으로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이나 박근혜 정부의 창조경제, 이명박 정부의 녹색성장이 거론되며 윤석열 정부를 대표하는 캐치프레이즈가 필요하다는 논의가 오갔다. 정부를 대표할 한 방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국민 귀에 꽂히는 캐치프레이즈가 필요하다. 워크숍에 참석한 한 장관급 인사는 소득주도 성장과 창조경제 등이 모두 성공했다고 볼 수는 없지만 아직도 국민들이 기억하는 과거 정부의 정체성이자 국정과제 아니겠는가. 우리도 국민 귀에 꽂히는 짧고 간결한 캐치프레이즈가 필요하다는 건의가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국정 비전인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 사는 국민의 나라는 너무 길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이 고위 관계자는 캐치프레이즈에만 매달리자는 뜻이 아니라 그것이 있어야 정책 추진도 가능하다며 소득주도 성장이 있으니 52시간을 일할 수 있었고 창제경제가 있었으니 혁신센터도 만들 수 있었다는 취지라고 그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이런 논의는 장 차관들이 직접 나서 홍보와 소통을 강화하라는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 연장선상에서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워크숍에 참석한 대통령실 관계자는 소통하는 노력도 중요하지만 국민이 윤석열 정부를 기억하고 이해하기 쉽도록 도와주는 표현도 필요하다며 기업으로 따지면 CI, Corporate Identity, CI를 만들자는 차원의 논의였다고 말했습니다. 이 사진은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전 대통령이 경기도 판교 경기 창조 경제혁신센터 분소를 방문했을 때의 사진입니다. 실제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 문재인 정부 모두 취임 초에 녹색경제와 창조경제, 소득주도 성장을 들고 나와 전임 정부와의 차별화를 꾀했다. 이런 단어들이 국정농단 그리고 과도한 최저임금 인상 등과 맞물리며 일종의 낙인처럼 여겨진 경우도 있었지만 정부의 지지자들을 결집하고 정체성을 드러내는 서사의 역할을 해왔다. 엄경영 시대정신연구소장은 윤석열 정부는 과거 정부와는 달리 서사가 약한 측면이 있다며 국민에게 윤석열 정부의 명확한 정의를 내려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관점 따라 달라지는 공정보다 상식이 낫다. 현장에서는 윤석열 정부의 한방에 될 수 있는 상징적 단어들로 공정과 상식, 자유 등이 언급됐다. 특히 최근 정치적 논란의 중심이 선 공정을 두고 다양한 논쟁이 오고 갔다. 워크숍에 참석한 복수의 차관급 인사는 공정을 두고선 보는 사람과 관점이 시민들이 정치 성향에 따라 시각이 완전히 엇갈릴 수 있다. 공정보다는 차라리 상식이 더 많은 사람의 공감을 받을 수 있다는 제안도 있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이 취임사에서 35차례나 언급한 자유도 역시 거론됐다. 하반기 국정과제와 함께 이런 논의가 더해지며 장차관 워크숍은 예정보다 1시간가량 늦게 끝났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국정 캐치프레이즈는 계속 검토될 것이라고 말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지난 23일 날 장관 차관이 모쳐서 워크숍을 했어요. 근데 거기서 뭐 여러 가지가 논의가 됐겠죠. 그런데 캐치프레이드예요. 그러니까 광고 카피를 하나 만들지 못한 거예요. 광고 카피입니다. 이거는. 예를 들어 소득주도 성장은 문재인 정부의 광고 카피였고, 그다음에 그 박근혜 정부의 광고 카피는 창조경제였습니다. 그다음에 그 이명박 정부의 광고 카피는 뭐였느냐? 녹색성장이었죠. 문재인 정부는 지금 출범이 그 두 달이 거의 100일 이제 가까워져 가는데 광고 카피 하나 못 만든 거예요. 없잖아요. 광고 카피가 없잖아요. 여러분 그 박정희 대통령의 광고 카피는 조국의 근대화였습니다. 간단하잖아요. 조국의 근대화 복잡하지 않아요. 우리도 선진국처럼 잘 살자는 겁니다. 저는 광고 카피 중에 제일 좋은 카피가 박정희 대통령이 사용한 카피가 제일 좋은 카피입니다. 조국의 근대화였습니다. 또 하나 박정희 대통령은 서브 브랜드를 썼어요. 어떤 서브 브랜드를 썼냐? 싸우면서 건설하자. 여러분 기억하시죠?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 광고 카피를 정하지 못했어요. 광고 카피를 정하지 못했다는 이야기는 뭐냐면 내가 무슨 일을 해야 할지를 모른다는 겁니다. 여러분. 무엇이 핵심인지를 파악을 못한다는 겁니다. 자, 냉장고를 만드는 기업에서 이제 냉장고를 다 만듭니다. 냉장고를 다 만들고 이제 홍보실에다가 자료를 넘겨줍니다. 자, 이런 냉장고, 우리 냉장고는 이러이러한 기능이 있습니다. 홍보실에서 광고를 잘해 주십시오. 근데 그 잘못됐다는 겁니다. 왜 잘못됐느냐? 홍보실 보고 광고 카피를 먼저 만들어라 라고 하고 냉장고를 만드는 파트에다가 이 광고 카피대로 냉장고를 만들어라고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야 잘 팔린다는 거죠. 엔지니어들이 냉장고 잔뜩 잘 만들면 뭐예요? 광고 카피라는 건 뭐냐면 소비자가 원하는 것 다 만들어 놓고 소비자가 원하는 얘기를 하려면 얘기가 되겠어요?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광고 카피를 먼저 만들고 그 다음에 냉장고를 만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 광고 카피가 없어요. 이 이야기는 뭐냐면 내가 나라를 어떻게 이끌어 나가겠다고 하는 정확한 비전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광고 카피를 만들고 지금 정권을 잡았어야 되는데 광고 카피 없이 정권을 잡으니까 지금 헤매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한심스러운 게 뭐가 한심스러우냐면 자, 이 많은 이 장차관들이 여기 모였잖아요, 지금. 예? 잔뜩 회의하잖아. 이 사람들이 광고 카피 하나 못 만들어내. 이 사람들도 도대체 윤석열 정부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 한 목표의식이 없다는 겁니다. 그냥 시켜주니까 장관한 사람들이에요. 자, 그러면 너 이상로 그렇게 잘난 척 하는데 네가 광고 카피 만들어 봐라. 예. 나는 금방 만들죠. 간단해요. 윤석열의 광고 카피는 비정상의 정상화입니다. 그거 하나면 되는 겁니다. 비정상의 정상화. 문재인 정부가 모든 나라를 비정상적으로 만들었어요. 비정상의 정상화. 비정상적인 국가를 정상으로 바꾸자는 것이죠. 그러면 되는 겁니다. 모든 게 다 비정상이에요. 문재인 때 모든 게 다 비정상이었습니다. 좀 비정상의 정상화. 내가 하는 일은 옛날에 문재인이가 했던 거 반대야. 문재인이는 전부 비정상이었어. 내가 정상화야. 비정상의 정상화입니다. 과거 문재인이가 해놨던 일 다 뜯어 고쳐야 됩니다. 그래야 나라가 앞으로 갈 수 있어요. 깔끔하잖아요. 제가 만들었지만 비정상의 정상화. 판문점에서 우리나라 북한 어부들을 북송한 게 정상적이에요? 서해에서 서해 공무원이 사살당한 게 정상적이에요?
아니잖아요. 비정상의 정상화. 그러니까 나는 정상으로 놓겠다는 겁니다. 이거 제가 윤석열 정부에 제안하는 광고 카피입니다. 비정상의 정상화. 여러분 대우 사태, 대우 조선 사태 그게 정상적이 아니에요. 1년에 1조 7천억 정도 국민이 세금을 쓰는 게 그게 올바른 그 대우 사태 해법이었나요? 비정상적이었죠. 정상으로 돌려놔야 됩니다. 우리 사회엔 그동안 사회 곳곳에 부패 그리고 무능 위선이 쌓여 있어요. 그런 것들을 다 걷어내겠다. 그걸 하자고 윤석열 대통령 뽑아준 거 아니에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윤석열 대통령 칼잡이하라고 뽑아준 거 아닙니까? 청소하라고 뽑아준 거 아니었어요? 청소는 안 하고 딴짓하고 있으니까 지금 지지율이 떨어지는 거죠. 전 윤석열 정부가 광고 카피를 비정상의 정상화를 광고 카피로 썼으면 좋겠습니다. 비정상의 정상화. 지금 더불어민주당 보고도 당신들 비정상적이야. 당신들 비정상적으로 뽑힌 사람들이야. 정상적인 국회의원 가지고 우리 일하겠어. 라고 얘기하면 되는 겁니다. 자, 그 조중동, 이거 비정상적인 신문들이에요. 조중동은 어떤 일을 하고 있느냐? 한마디 했어요. 또 조중동이 또 훈수는 잘 둬요. 조중동이 어떤 훈수를 뒀느냐? 조중동이 둔 훈수를 여러분께 보여드립니다. 김대중 칼럼을 제가 뽑아놨을 텐데, 예, 찾아놨습니다. 자, 김대중 칼럼 이런 보여드릴게요. 하여튼 조선일보 훈수는 잘 둬요. 훈수 같지 않은 훈수, 훈수 같지 않은 훈수 내가 보여드립니다. 이거예요. 김대중 칼럼. 윤 대통령 국정이 현실 앞에 섰다. 김대중 씨가 쓴 칼럼이에요. 근데 뭐 길어. 별로 읽을 내용 없습니다. 왜냐하면 핵심을 찌르지 못한 그 칼럼은 읽을 필요가 없는 칼럼입니다. 자, 김대중 씨는 또 뭐 하느냐? 그 도어스텝 가지고 특집을 잡고 있어요. 도어스텝 가지고 읽어드립니다. 빌미를 지공하는 또 다른 말썽거리는 즉석문답의 문제다. 윤 대통령의 장점은 소통에 있다. 특히 전임 정권이 국민과의 소통에 원활하지 못했던 점을 의식해 국민과의 거리감을 좁히려는 의도는 이해가 간다. 하지만 대통령이라고 세상 만사를 다 아는 듯이 코멘트할 능력은 없다. 그렇게 치장할 필요도 없다. 사실 취임 초에 그가 국정 전반에 언급하는 것을 보면서 어느 정도 내공이 쌓였음을 인정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불안감을 갖게 되는 것도 사실이다. 국정의 문제는 하루 이틀의 과외 공부로 터득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래서 소통 또는 노출은 정치인에게 기획 같은 것이다. 국민 앞에 나서려면 공부를 더하고 더 참모들의 의견을 듣고 토론하며 그런 과정을 통해 정책 방향이 잡힐 때까지 즉석 문답을 소통으로 치자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 노련한 미국 대통령들도 생색낸 일에만 기자 앞에 직접 선다. 노련한 미국 대통령들도 생색낸 일에만 기자 앞에 직접 선다. 꼼수를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지금 김대중은 꼼수를 가르쳐주고 있어요. 이게 정답이라고 생각하세요? 아니 왜 특히 조선일보는 그 윤석열의 도어 스텝에 대해서 그렇게 불만이 많아요. 조선일보 같은 데가 왜 도어 스텝 출근길 직접 문답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 불만이 많으냐 조선일보가. 예전에 조선일보 같은 데는 자신들만의 청와대 내에 자신들만의 그 네트워크가 있었어요. 그래서 정보를 빼내고 조선일보가 원하는 걸 청와대에도 전해주고 그랬어요. 근데 이건 그게 아니고 모든 기자들 그냥 아침에 출근하면서 모든 기자들에게 다 얘기해 주니까 조선일보가 독점적 권리를 잃을 수 없는 겁니다. 조중동이. 그게 불만인 거예요. 아니 그걸 우리 같은 언론사에만 줘야지 왜 모든 그 조그만 언론사 앞에서 다 그걸 얘기해. 지금 이게 불만인 겁니다. 저는 윤석열이 제일 잘하는 것 중에 하나가 도어 스텝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윤석열의 그 정제되지 못한 표현, 오케이, 고치면 돼요. 이렇게 이제 고치겠죠.
그런데 윤석열의 정제되지 못한 표현이 국민에게 과연 유리할까요, 여러분? 미꾸라지처럼 빠져나가는 답변이 국민들에게 유리할까요? 아니요. 저는 다른 사람과 견해가 다릅니다. 윤석열이 기분이 나쁘면 기분이 나쁜 대로 얘기하는 것도 방법이에요. 아, 저 사람이 기분이 나쁘구나. 윤석열이 얘기한 것 중에 틀린 거 별로 없습니다. 아, 그러면 문재인 정권은 뭐 그 훌륭한 사람마다 장관 임명했습니까? 틀리지 않죠. 말하는 기법이 세련되지 못해서 그렇지 틀린 얘기 아니에요. 이걸 지금 훈수라고 두고 앉아 있는 거예요. 미국의 대통령도 생생날 일에만 기자 앞에 직접 선다. 꼼수를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아니라니까요. 조선일보와 이런 그 조중동은 윤석열에게 그렇게 돼. 당신은 책임을 피해 나갔기 때문이다. 당신에게 한 방이 없는 이유는 뭐냐면 아웃복싱을 하기 때문이다. 상대방이 KO될까봐 상대방을 어떻게 살살 때릴까를 연구하면서 아웃복싱을 하기 때문이다. 정답을 피해가지 말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 겁니다. 이 사람이 윤석열이가 정답을 피해가지 않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아침에 용산 청와대실에 딱 출근할 때 정답을 피해가지 않고 딱 하면 긴장하죠. 다. 윤석열 대통령이 정답을 피해가지 않고 직설적으로 펀치를 날 수 있는 게 무엇인지를 제가 여러분께 보여드립니다. 지금 보여드립니다. 파이낸스 투데이에서 가져왔습니다. 그 칼럼니스트 신창민 칼럼니스트가 쓴 글입니다. 어제 오후 3시 20분에 쓴 글입니다. 부정선거 돌파와 정책의 완급이라는 글을 여러분께 소개해드립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한 부정평가가 60%에 달한다. 물론 한간의 짐작처럼 설령 여론 조작이 있다 하더라도 이를 계기로 근본적으로 한번 생각해볼 문제이다. 윤 정부에서 현재 무엇이 가장 중요한가? 인간에게 필수 불가결의 의식주가 모두 없어서는 안 되지만 그 모두가 사람이 살아있고 난 다음의 일이다. 마찬가지로 윤 정부에서 중점을 두는 민생 문제, 교육, 노동개혁, 망가진 외교보건, 말도 안 되게 파괴된 원전 분야 보건 등 매우 중요하지 않은 부분이 하나도 없다. 그러나 이 분야들은 모두 무엇보다 정권이 지속되고 난 뒤 다음의 일이고 안정이 된 다음의 일이다. 합법적인 정권이 무너지고 나면 이 모든 것이 다 의미가 없게 된다. 민주당에서는 지금 벌써 탄핵을 언급하고 촛불을 들 것이라는 구체적 방법까지 제시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런데 나만 나대로 의연하게 잘하고 있으면 된다고? 우리나라가 엉망진창이 된 현 정치판에서 옳고 그름이 사후 약방문은 아무 의미가 없다. 우리는 우선 무엇보다도 천신만고 끝에 얻은 합법적인 윤석열 정부를 단단히 지키고 보아야 한다. 지금 정권을 옥죄하고 있는 것은 가장 큰 아킬레스건은 무엇인가? 그것은 4.15 부정선거에 따른 민주당이 지나친 의석수이다. 양정철이 과반수 의석이라도 황송하다고 생각하고 중국을 오가며 MOU를 추진했던 부정선거가 뜻밖의 이해찬 말대로 180석에 이르게 되니 오히려 화들짝 놀라 미국으로 도망칠 궁리부터 했던 실제 상황을 국민들은 모두 기억하고 있다. 우선 이 부정선거 의석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모두가 사상 누각일 뿐이다. 사실상 조용한 국민들 마음속으로 우선 이 문제부터 풀고 나가주기를 원한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은 아직까지 이 문제에 손을 대지 않고 있으니 이에 대한 실망이 지지율 하락에 숨겨진 한 가지 중대한 요인이라는 점에 특히 유의할 필요가 있다. 이것은 물론 최종적으로 최상위 책임자 문재인까지 이르게 된다. 그러나 윤통과 문재인의 개별적 은원관계는 있게 바란다. 독구가와 이에야스는 집권한 다음에 정책을 완전 정반대로 방향을 틀면서 나는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일한다고 했다. 은밀한 일이다. 이 부분은 제가 좀 해석이 필요합니다. 독구와 이에야스는 미국하고 교류하면 안 된다는 비개화파였습니다. 그 집권하고 난 뒤에는 그날 저녁에 다 불러놓고 야 내일부터 미국하고 개화해.
라고 했다는 겁니다. 알고 있었던 거예요. 이 국어위에서는 개화만이 일본을 살릴 수 있다고 알고 있었던 겁니다. 집권하기 위해서는 개화만 안 된다고 그랬어요. 집권한 그날 저녁에 야 내일부터 개화해라고 했다는 것이 도쿠가이이였습니다. 지금 무엇이냐면 문재인과 윤통에 옛날에 어떤 관계가 있었는지 모른다. 윤석열이 문재인이 무슨 은덕을 받았을지 모른다. 그거 잊어버려라 라고 하는 겁니다. 거기에 얽매이면 안 된다는 겁니다. 계속 읽어갑니다. 예상된 여론조사 기관들의 조작에 야당 다수 의석수라는 배경 힘까지 더해지니 윤 정부 출범 2달 만에 지지율이 30%라고 한다. 나라를 통째로 망쳐놓은 문재인 지지율은 오히려 60%라는 것을 보라. 물론 이것은 문재인을 죽이지 말라는 의미 눈에 보이는 여론 조작일 뿐이다. 문재인과 민주당이 그동안 갖고 온 뿌리가 얼마나 엄청난지 새삼 섬찟하지 않을 수 없다. 이대로 그냥 가다가는 오히려 윤 대통령이 자칫 당하고 말 수가 있다. 사법부에서는 윤 대통령의 부정선거에 대한 시각에 대하여 눈치를 보고 있는 것 아닌가 생각된다. 60일 이내에 처리해야 될 200수십 건의 선거 관련 소송 재판에 2년을 훨씬 넘기면서 더욱이 정권이 바뀌었는데도 아직도 미적거리고 있다. 대통령 후보 시절 부정선거 관련자는 이 땅에서 같이 살 수 없다고 단호하게 원론적인 언급은 했지만 관련 대법관들은 아직 새 정부의 입장을 탐색 중인 것 같다. 이 상황에서 윤 대통령이 과거 무엇을 했는지 따져보는 것은 실익이 없다. 다만 중앙선관위와 한패가 되어 2년여를 끌어오던 대법관들이 현재 어떤 판단을 하고 있는지가 중요하다. 대법관들이 이제까지 해오던 행토로 보아 윤 대통령이 실제적 특단의 결기가 보이지 않는 한 팩트에 입각한 부정선거 재판이 과연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겠는가 하는 의문이 남는다. 물론 부정선거가 없었다는 이준석이 국민힘당 대표직을 유지하고 있는 현실 또한 대법관들이 선거 부정 중앙선관위 편향 편결을 편하게 만들어주는 빌미가 될 수 있다. 윤 대통령이 이 중차대한 문제를 어떻게 슬기롭고 단호하게 대처하며 헤쳐나갈 수 있는 것인지 귀추가 주목된다. 4.15 부정선거에 대하여 더 이상 때를 늦추면 조만간 정권 자체가 허물어질 수 있다. 안이하게 생각할 일이 아니다. 4.15 부정선거는 이쯤에서 확실하게 매듭을 짓기 바란다. 나라와 민족을 구하는 길이다. 라고 하는 칼럼을 여러분께 소개해드렸습니다. 여러분 아까 사진 한번 다시 보여드립니다. 이 사진이 지난 23일 대통령 주재 장차관 회의였다는 겁니다. 여기서 부정선거 수사에 대한 얘기는 안 나왔을 거예요. 왜? 모두가 부패했기 때문입니다. 모두가 부패하거나 아니면 겁쟁이이기 때문입니다. 정답은 정해져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지만 권투 선수가 상대방이 KO될 것을 두려워해서 나는 살살 때려야지라고 하면 내가 KO 당합니다. 그런다고 해서 상대방이 나를 살살 때려줄 것이다. 천만의 말씀. 먼저 피어 펀치를 날리는 쪽이 이깁니다. 지금 윤석열이는 미적거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차관들은 아무 얘기도 안 하고 있습니다. 이게 대한민국의 지금 현재의 비극이라는 겁니다. 윤석열은 KO 당할 겁니다. 그러면 이 장차관들은 또 옛날처럼 감옥에 가는 사람들이 나올 겁니다. 제일 먼저 감옥에 가는 사람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일 겁니다. 우병우 수석 제일 먼저 감옥에 간 거 알고 있죠? 그래서 제가 한동훈 장관이 또 헛똑똑이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한 방이 없습니다. 즉 복서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한 방을 먼저 때리지 않으면 내가 한 방을 맞고 KO 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쯤 차라리 한 방 맞고 KO 되는 게 낫겠다라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자신이 없으니까. KO 펀치를 날릴 자신이 없으니까 차라리 내가 한 대 맞고 그냥 KO 먼저 당하는 게 낫지 않을까라고 생각할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여러분 절대로 먼저 KO 시키지 못하면 KO 당하는 사실은 진리입니다. 여기 지금 모여있는 이 장관들, 차관들 이거 다 간신들입니다. 간신. 조선시대 간신 봤잖아요. 임금에게 올바른 얘기 한마디도 못하는 간신 무리들 맞죠? 이거 다 간신들이에요. 이것들 다.
죄송합니다. 장치 안 보고 이것들이라고 했어야지만 만약 제가 이 자리에 있었으면 저는 얘기합니다. 아이, 사회로 수정 부정선거 수사합시다 라는 얘기를 하죠. 그래서 저는 장차관 안 만들어줬겠지만 저는 해요. 아니 어차피 감옥 가요. 윤석열이 케어되면 이 사람 다 감옥 갑니다. 여러분 다. 윤석열이 케어될 때쯤 되면 다 먼저 도망갑니다. 제일 먼저 도망갈 사람이 있어요 여기. 이게 다 간신들이에요. 간신이 아니라고 생각하면 저한테 연락 주세요. 저하고 토론하시죠. 다 간신입니다. 대한민국은 간신이 망칩니다. 그리고 간신들하고 백날 회의해봐야 별로 도움될 거 없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간신하고는 회의해봐야 별 의미가 없어요. 이 문제를 풀어나가 오직 본인, 윤석열 대통령 본인이 풀어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본인이. 그래서 제가 원이 원만이라는 것을 계속 강조하는 이유가 바로 그렇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은 본인이 쳐서 장관들에게 지시하고 이렇게 가라고 얘기하고 그리고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속된 표현으로 조인트도 깠어요. 장관들이 무서웠습니다. 왜? 목표치를 주고 그 목표치에 도달하지 않으면 사정없이 질책한 게 박정희 대통령입니다. 이분은 몰라. 본인이 어떤 목표를 가야 하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장관들이 지금 간신 노릇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분이 가야 할 것은 비정상의 정상화입니다. 선거제도도 바꾸고 정치제도도 바꾸고 모든 거 비정상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바꿔야 되는 겁니다. 모두 지금 비겁한 사람들이 모여서 세금을 축내면서 밥 먹어가면서 회의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여러분 정확한 표현입니다. 이거 회의 못하러 해요. 이거 정답을 피해가는 회의를. 여러분 저도 조직생활 했지만 회의 많으면 제대로 되는 거 없습니다. 그리고 회의할 때 보면 정답은 알아. 전 MBC 출신입니다. MBC에서 회의를 열심히 해. 야, 우리가 왜 KBS보다 시청률이 떨어지지? 야, 회의 모여봐. 야, 우리가 왜 KBS보다 시청률이 떨어져? 정답은 있어요. 날카로운 자세로 정부를 비판하면 KBS보다 시청률이 올라가. 근데 그건 안 해. 그럼 정답은 있는데 피해가는 거야. 지금 아마 제가 있었던 MBC 시청률이 형편없을 겁니다. 저는 MBC 안 본 지 지금 오래됐으니까. 왜 시청률이 형편없냐? 올바르게 방송하면 시청률이 올라가요. 아마 거기도 매일 지금 이제 후배들도 열심히 모여서 회의하고 앉아 있을 겁니다. 정답을 피해가는 회의. 이거 지금 정답을 피해가는 회의예요, 이거. 정답을 피해가는 회의. 간신들만 잔뜩 모여있잖아요. 윤석열 대통령 보고 한방 날리세요! 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여기 없다는 거죠. 다 간신들이니까. 자, 이런 간신들에 둘러싸여 있으면 키워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조중동 이런 조중동 이런 쓸데없는 훈순 따위나 듣고 있으면 끝납니다. 조중동 얼마나 야비해요. 이 사람 탄핵되다 싶으면 똘똘 뭉쳐서 탄핵시킬 겁니다. 윤석열이. 그래서 오직 원맨 윤석열이 혼자 결정해야 한다는 거예요. 외로운 사람이라는 겁니다. 본인이 살 길은 본인이 결정해야 된다는 거죠. 본인이 살 길은 저쪽으로 케어시키는 겁니다. 문재인이 생각할 거 없어요. 봐줄 거 없어요. 옛날에 문재인과 무슨 약속을 했던 그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과거 문재인과 검찰총장이 아니라 나는 대통령이다. 따라서 내가 할 일을 하겠다. 그 일을 하지 않으면 이분도 불행한 사태가 오고 이분이 불행한 사태가 오면 대한민국은 또다시 불행해진다는 겁니다. 이 방송은 윤석열 대통령이 봐야 합니다. 수많은 간신들하고
회의 백날 해봐야 아무런 도움이 안 됩니다. 윤석열 대통령님, 당신이 결정하세요. 결정타를 날리세요. 라고 얘기하지 않는 장차관들은 다 간신이다. 간신배들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요. 검찰이 뭐 수사를 하나 하고 있다고 그래요. 중앙지검이 2조 원대의 수상한 해외 송금 수사에 착수했다는 겁니다. 신한은행과 우리은행에서 중국과 일본으로 2조 원대 돈을 보냈어요. 금융감독원도 하나은행이 1조 송금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최소 2조 원이 넘는 외환이 국내 은행을 통해 중국과 일본으로 해외 송금된 의혹과 관련 대구지검에 이어 서울중앙지검도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어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이 사건과 관련한 추가 단서를 확보하고 자금 출처, 송금 목적 등에 대한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대검찰청은 최근 금융감독원에서 이 사건 관련 수사 참고 자료를 제출받아 서울중앙지검 국제범죄수사부에 넘겼다고 합니다. 금융감독원장이 검사 출신이죠. 그래서 이제 말들이 많은데 일단 일은 잘하는 것 같아요. 여기서 뭐 이 수조 원대의 돈이 그 사람들은 뭐 물건 떼금이었다고 그러는데 물건이 오기 전에 돈을 보냈다는 거예요. 이거 아주 속도감 있게 수사해야 됩니다. 좀 늦어요. 검찰이 좀 속도감 있게 해야 돼요. 속도감 있게 빨리 해야 돼요. 빨리 관련자 다 해외 도피하고 그 다음에 뒷북침을 뭐 하겠어요. 수사에 박차를 가하기를 기대합니다. 다음 뉴스요. 자, 우리가 잠깐만요. 자, 제가 자료를 꺼내놨습니다. 그걸 여러분께 좀 보여드립니다. 자, 오늘 조선일보 기사인데요. 이런 기사가 있습니다. 한국 미래 먹거리 7개 중에 5개가 이미 중국에 추월당했다 하는 겁니다. 뭐 항공우주는 3.5년, 방사는 1.7년 뒤졌다. AI, 에너지, 바이오도 역전당했다. 앞서는 탄소 중립과 스마트 농업뿐이다 라는 겁니다. 이미 예견되어 있는 일이고요. 왜 이렇게 되느냐? 국가가 비정상적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됐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이런 뉴스가 있습니다. 반도체에 관한 뉴스입니다. 자, 반도체에 관한 뉴스도 여러분께 보여드립니다. 잠깐만요. 꺼내놨는데 이게 잠깐만요. 아침에 너무 많은 소스를 꺼냈더니 이렇습니다. 자, 삼성이 세계 첫 3나노 반도체를 출하했다는 겁니다. 사진 설명은 읽어드리겠습니다. 삼성전자가 25일 경기도 화성 캠퍼스 극자외선 전용 파운드리 반도체 시설 라인인 V1 라인에서 세계 최초로 게이트 올 어라운드 기술을 적용한 3나노 파운드리 제품 출하식을 열었다. 삼성전자는 GAA 트랜지스터 구조 연구를 2000년대 초부터 시작했다. 삼성전자의 3나노 양산은 업계 1위인 대만 TSMC보다 한 발 앞선 것으로
메모리 분야에서, 메모리 분야이요. 파운드리 분야에서도 1위를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는 계기가 됐다. 이날 관계자들이 3나노 웨이퍼를 공개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네, 일단 축하드립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아까 미래 먹거리와 관련해서 연관된 기사입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설명드렸듯이 이 기사, 삼성의 이 기사를 보고 이제 우리가 반도체에 정말 확고한 위치를 차지하는구나, 안심이다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신문이 기사를 쓸 때 한 사실만 이렇게 보도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국민을 착각하게 만들면 안 된다는 것이죠. 오해하지 마십시오. 삼성이 3나노 반도체를 만든다는 게 잘못됐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당연히 해야 할 일이고 잘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신문 기사를 쓸 때 커다란 틀에서 지금 이것이 어떤 부분에 해당되는 것인가를 정확하게 독자들에게 알려줘야 한다는 겁니다. 제가 지난번에 만들었던 반도체 분류에 관한 이 표를 여러분께 다시 한번 보여드립니다. 자, 여러분, 반도체를 제가 분류했습니다. 제가 분류한 겁니다. 반도체는 기억하는 반도체와 생각하는 반도체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제가 왜 기억하는 반도체, 생각하는 반도체라고 했느냐,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암기 잘하는 사람과 계산 잘하는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이 더 인건비를 많이 받나요? 암기를 잘해, 저 사람은. 그런데 저 사람은 암기가 아니라 계산, 설계, 기획을 잘해. 누가 더 인건비를 많이 받을까요? 당연히 생각하는 사람이죠. 우리가, 여러분, 이 방송을 듣고 계시면 기분 나쁠지 모르지만 삼성이 잘한 거는 기억하는 반도체, 암기 잘하는 반도체를 만드는 거예요. 메모리입니다. 암기 잘하는 반도체. 암기 잘하는 사람 여러분 인건비 많이 못 벌고, 실제로 반도체 시장에서 암기 반도체는 포션이 한 30%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면 우리가 이거는 지금 1등이야. 삼성전자, 하이닉스 뭐 이렇게 해서 1등이에요. 이거는 계속해서 밀어줘야 돼요. 암기 잘하도록 야, 암기 너 더 잘해라고 밀어줘야 돼. 그러면 이제 국가, 아까 미래 먹거리가 없다고 그랬죠, 지금 조선일보에. 그랬잖아요, 조선일보. 네? 미래 먹거리 7개 중 5개가 중국에 추월당했다. 자, 그러면 조선일보에 내려서는 미래 먹거리가 무엇인지에 대하여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 미래 먹거리는 생각하는 반도체로 가야 돼요. 기억하는 반도체는 이미 1등이야. 이거 1등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는 계속 노력해야 되고, 앞으로 우리가 먹고 사는 길은 무슨 길이다? 생각하는 반도체를 만들어야 돼요. 생각하는 반도체. 자, 그러면 오늘 오늘 삼성전자가 뭐 3나노 반도체 만들었다라고 하는 부분이 어떤 부분에 해당되는가를 설명드립니다. 생각하는 반도체야. 삼성전자가 오늘 3나노 반도체를 어제 출하했다. 이게 뭐다? 여기 이 3나노 반도체 출하했다고 손에 들고 있는 이게 뭐냐? 생각하는 반도체. 그럼 됐잖아. 우리도 삼성전자가 생각하는 반도체 1등으로 좀 가려고 그러네. 제 말씀을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생각하는 반도체는 생각하는 사람과 생각해 주는 거를 하청업체 찍어주는 사람으로 나뉘어요. 생각하는 반도체는 생각만 해. 이 사람은 기획만 해, 설계만 하는 반도체, 그런 회사가 있어요. 그걸 팹리스라고 그래. 패브리케이션 리스, 제조가 없는 기획과 설계와, 아니면 기획해서 설계를 해주면 하청 받아서 찍어주는 회사, 그걸 파운드리 회사라고 그래요. 그러면 삼성전자가 어제 들고 3나노 하는 거는 파운드리예요. 파운드리. 즉 기획과 설계를 해주시면 잘 찍어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파운드리입니다. 우리가 삼성전자는
기획과 설계를 하겠다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삼성전자는 누군가 기획과 설계를 잘 해주시면 우리가 그거에 맞춰서 하청 받아서 잘 만들어 드릴게요. 이것이 삼성전자가 어제 손에 들고 있었던 3나노 파운드리 이 반도체입니다. 이제 여러분 이해하셨어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삼성전자는 암기하는 반도체는 세계 1등이다. 그건 계속 1등하게 내밀어도 우리가 먹고 살 거리는 어디다? 생각하는 반도체다. 왜? 암기하는 사람보다 생각하는 사람이 훨씬 인건비가 높아. 기업에서도 암기하는 사람은 하급 조사합니다. 하급직이야. 생각하는 사람은 고위 임원이야. 누가 더 월급이 높아? 여기가 월급이 높지. 근데 이건 어떡하냐? 그 임원들이, 높은 사람들이 설계 딱 해서 주면, 야, 이거 만들어. 그러면 삼성은, 예,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그게 파운드리. 기획하고 설계해 주면 삼성이, 예, 하청받는 게 파운드리라는 겁니다. 그 파운드리 반도체를 어제 이렇게 세계에서 제일 가는 그 파운드리다라고 하는 겁니다. 즉, 다시 말하면 설계고요. 그러니까 이걸 설계고, 이거는 인쇄예요, 인쇄. 그림을 딱 그리면, 이건 인쇄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림을 딱, 원판을 만들어 주시면 우리가 인쇄해 드릴게요. 인쇄한 뒤 파운드리가 3나노는 뭐냐면, 인쇄하는 종이를, 예를 들면, 고급 종이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나쁘지 않아요. 삼성을 비난하려고 지금 여러분께 방송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제가 왜 이런 방송을 맡느냐. 우리가 가야 할 방향은 내버려 두면 된다는 거예요. 삼성은 기억하는 반도체 잘해. 암기 잘해. 그리고 이 하청받아서 하청받는 것도 잘해. 내버려 두면 지금은 TSMC 대만에 한참 뒤쳐져 있지만, 그러나 국가가 지금 매진해 줘야 될 부분은 어디냐? 기획과 설계라는 거예요. 이거는 삼성이 못해. 이거는 삼성이 못해요, 여러분. 이건 누가 해줘야 되냐? 윤석열이가 해줘야 되는 거예요, 윤석열이가. 왜 기획과 설계를 윤석열이가 해줘야 되느냐? 1년에 수십조의 돈을 쏟아 부어줘야 돼요. 아니, 무슨 기획과 설계하는데 수십조씩 쏟아부어? 왜냐하면 옛날에는 프로그램 소프트웨어 하나 만드는데 한 사람이 만들었지만 지금은 그게 안 돼요. 수십 명, 수백 명이 달라붙어서 그걸 만들어야 돼요. 여러분 퀄컴 아시죠? 삼성이 반도체 만들면, 핸드폰 만들면 퀄컴이 돈 다 떼가는 거, 30% 정도 떼가는 거. 우리는 고학력 실업자가 많아요. 고학력. 우리는 이걸로 가야 돼, 이거. 우리 머리 좋은 사람 많어. 이거를 하지 않으면 우리나라가 먹고 살 방법이 없어요. 박정희 대통령이 중공업, 제가 말씀드리죠, 중공업이라고. 이 기억하는 반도체, 암기하는 반도체와 이 하청받은 파운드리 반도체는 중공업이에요, 중공업. 그 중공업을 누가 만들어줬다? 박정희 대통령이 엄청난 투자를 해줘서 만들어준 거예요.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을 모셔야 된다? 예, 진짜 이 설계는 소프트웨어 사업으로 가야 한다. 이거 투자를 해줘야 되는 거죠. 이거 투자해줘야 되는 겁니다. 누가 해주자? 오직 한 사람밖에 없다니까요. 윤석열밖에 없다니까. 이걸 결정할 수 있는 사람은 왜? 아무도 잘 몰라. 모든 사람들이 지금 문준석열 정부에 들린 사람들이 전부 암기하는 반도체 만드는 사람이거나 하청받은 반도체 만드는 사람들이야. 기획과 설계는 아예 생각도 못해. 그러면서 이상로가 이거 합시다, 기획과 설계합시다 그러면 저를 공격해. 왜? 어떻게 공격하느냐? 삼성이 우리나라가 기획과 설계를 한다 그러면 뭐 인텔이라든지 퀄컴이라든지 그런 데서 우리를 공격한다. 이거 하청 안 준다. 왜? 기획과 설계까지 하는데도 하청 주면 자기들이 당하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이거 안 합니다라고 선언을 하자. 대만처럼. 여러분 제가 그분에게 뭐라고 얘기하면 이겁니다. 옛날에 중세의 기사가 있었어요. 중세의 기사가 있었는데 이쪽 성주에서 저쪽 성주로 이제 편지를 씁니다. 그러면 그걸 나르는 사람이 성주가 저쪽 이제 B라는 A 성주가 B 성주한테 편지를 쓰면 기사를 불러서 야 이거 좀 전해주라 그러는 겁니다. 근데 기사가 그 편지를 열어보면 안 되잖아요. 그럼 어떡하느냐?
글자를 모르는 기사를 고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사는 나는 글을 모릅니다라는 걸 광고를 하고 다녀요. 말 타고 다니는 기사 멋있어 보이죠? 무식쟁이들입니다. 왜? 유식하면 고용이 안 돼. 편지를 읽어볼 수 있으니까. 지금 우리가 기획과 설계에 나서면 외국 업체들이 이 하청 물건을 주지 않아 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맞아. 우리는 글자를 모르는 기사처럼 되자라고 얘기하는 것과 똑같은 얘기입니다. 우리가 대한민국에 사는 길은 반도체의 기획과 설계라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F-35 그거 거의 그 F-35 가격의 대부분이 반도체 가격입니다. 그 기능은 소프트웨어로 해결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길은 반도체의 기획과 설계입니다. 암기하는 반도체와 하청받는 반도체는 삼성이 잘 만들어요. 윤석열 대통령이 해줘야 될 게 기획과 설계라는 겁니다. 수십 조를 1년에 쏟아부어줘야 돼요. 그 결과는 윤석열 대통령 임기 내에 안 나올지도 몰라요.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조중동이 해줘야 되는데 조중동은 이런 이야기를 안 해. 조중동의 사장도 이걸 몰라. 솔직히 얘기해서 사장이 모르니까 이런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김경제 방송에서 하고 있는 특별 기획이 있어요. 숭실대학교 이남현 교수님을 모시고 특별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소프트웨어가 주가 돼서 국가를 바꿔야 된다라고 하는 기획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오늘 20부를 오늘 화요일 오후 2시에 20부를 계속해서 시리즈로 방송하는데 오늘 20부 생방송을 합니다. 여러분, 대단히 중요한 방송입니다. 이거 조중동이 해야 할 일입니다. 아니, KBS, MBC 같은 공영방송 해야 될 일을 지금 제가 하고 있는 겁니다. 김경제 방송하고 김경제 방송에서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사는 길은 소프트웨어로 강국으로 가는 길이에요. 소프트웨어로 가는 길은 뭐다? 제가 보여드린 이겁니다. 기획과 설계를 해야 된다. 이거를 지금 제가 김경제 방송에서 이남현 교수님을 모시고 하고 있는 게 이겁니다. 오늘 이거로 하자. 기획과 설계를 키우자. 나머지는 다 바짝이 잘한다. 삼성이. 근데 수십조의 돈이 필요하다. 누가 해줘야 돼? only 원맨이다. 윤석열 only 원맨이다. 나머지 사람들은 필요도 없고 알지도 못한다. 왜? 수십조로 투자해 줄 사람은 윤석열 결정밖에 없다. 고독한 결정을 내려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조중동이 해줘야 되는데 안 한다. 그래서 제가 이남현 교수를 모시고 특별 기획을 하고 있다. 오늘 2시에 20부가 방송되고 오늘은 비트코인에 대한 암호화폐에 대한 섹션을 여러분께 방송해 드립니다. 여러분 기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이 정도 되면 좀 제가 이렇게 목청 높여서 얘기하면 이제 좀 윤석열 대통령도 좀 알아들을 때가 되지 않았나요? 그 다음에요. 예, 저는 독립언론인이고요. 후원을 부탁드립니다. 예, 저 후원이 좀 필요합니다. 여러 가지 특별 계획도 해야 되고 하는데 대통령 선거 이후엔 거의 후원금이 들어오질 않습니다. 저는 문재인 정부 때나 윤석열 정부 때 모두 광고는 차단당하고 있습니다. 광고 올리면 1초 만에 노란 딱지가 붙어요. 구글 같은 데도 이제 징벌적 과세가 도입되어야 됩니다. 왜? 구글이 대한민국 국민의 의사표현의 자유를 규제하죠. 잘못된 겁니다. 어쨌든 저는 좀 후원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후원을 해주시면 열심히 대한민국을 살리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방금 김헌이라고 하는 분이 후원 보내주셨네요. 감사합니다. 예, 해외에서 보내주실 분은 페이팔 계좌를 이용해 주시면 되고요. 국내에서 후원해 주실 분은 기업은행 계좌를 이용해 주시면 됩니다. 네, 자 상업 광고하겠습니다. 저는 잠듣기 숙면 매트만을 여러분께 소개해 드렸습니다.
저는 지긋지긋한 어깨와 허리 통증을 잠독교 숙면 매트를 사용해서 수년 전부터 사용했습니다. 해결했습니다. 잠독교 숙면 매트를 사용하신 분의 사용 후기를 여러분께 보여드립니다. 키워보겠습니다. 저는 60대 중반의 남성입니다. 3개월 전부터 특별한 원인 없이 수면 장애가 생겨서 수면제를 계속 복용했으나 수면제의 최대 복용량 스틸룩스 10mg을 먹어도 효과가 충분치 않아 느끼던 차에 수면센터를 방문하여 수면 다원 검사를 받았습니다. 그때 수면 무호흡증이 있음을 알게 되었지만 인면장애의 원인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되었습니다. 그때 수면센터의 의사선생님이 잠도깨비를 권유하여 사용하게 됐습니다. 처음에는 솔직히 긴가민가했습니다만 며칠 사용해도 별 효과를 느끼지 못했는데 약 5일이 지나니까 머릿속이 환해지면서 마음이 편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었고 언제 잠이 들었는지 모르게 아침까지 잠을 잘 수 있었습니다. 실로 오랜만에 자연수면을 하고 나니 기분이 묘했습니다. 그 외에는 위와 똑같은 경험을 한 번 더 했었고 제가 잠깐 물을 마시겠습니다. 지금은 수면제 없이 잠을 이룹니다. 단지 수면 시간이 4시간 정도라서 조금 더 길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확실히 인면 도움이 됨을 느껴서 주위 사람들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사용 후기를 여러분께 보여드렸습니다. 잠독교 숙면 매트를 개발하게 된 동기를 제가 수십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잠독교 숙면 매트 안에는 호남 지방에서 광산에서 나는 천연 광물질, 흑은모라고 하는 천연 광물질이 있습니다. 원래 흑은모는 입자가 부드러워서 화장품 원료로 사용됩니다. 일본에 수출했습니다. 이 호남 지방에서는 흑은모를 일본에 미용실에 수출했는데 거기서 이상하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이상해요. 이거를 바르고 이 미용실에서 이걸 바르면 사람들이 그렇게 잠을 잘 자요. 이상합니다. 그 벽에를 만들어 주세요. 그래서 성분 검사를 했더니 여기 천연 자성이 띄었더라. 저주파의 천연 자성이 띄었더라.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돼서 잠독교 숙면 매트를 만들었다는 겁니다. 지금 자성이 세종대왕님께서 살아계실 때보다 지금 자성이 2분의 1로 지구의 자성이 줄어들었습니다. 왜? 지구의 남극과 북극이 바뀌는 순간이고 그 순간에 지구의 자성이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예, 잠독교 숙면 매트의 광고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댓글이 들어와 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 광고에 공익 광고가 없는 거 보니 정권의 입김이 강하게 작용하겠죠. 예, 저는 즉각 놀아닥치부터요. 예. 아까 이제 반대로 설명드릴 때 기능과 기술의 차이입니다. 기능이 중시되다 보니 그렇게 되는 거다. 이것을 이용하는 게 노조다라고 그러죠. 윤석열 대통령 한동훈 법무장관은 21대 4.15 부정 총선 수사를 먼저 실시해야 합니다. 21대 4.15 부정선거 수사 없이는 나라가 국가를 바로잡기는 밑빠진되게 몰붙깁니다.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기자님께서 저렇게 애타게 길을 알려주는데 못 알아듣는 것은 미련 곰탱이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미련 곰탱이인지는 모르지만 좀 답답한 면이 있네요. 제가 볼 때 다칠까봐 안 하는 것 같아. 윤석열이 4.15 부정선거로 수사할 때 다치더라도 해야 한다는 겁니다. 피해갈 수 없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본인이 먼저 KO 당한다는 겁니다. KO라는 단어를 제가 오늘 혹시 실수할까 싶어서 사전을 찾아봤더니 넉아웃, 완전히 그냥 맞아가지고 쭉 뻗는 거, 그걸 KO로, 넉아웃을 KO라고 그러더라고요. 넉아웃의 준말이 KO입니다. KO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본인이 먼저 KO 펀치를 날려야 한다는 겁니다. 지금 대법관들이
윤석열 눈치를 보고 있을 거예요. 가만 보니까 저 사람 뭐 부정선거에 관심이 없는 것 같아. 28일 날 내일 모레 목요일 날 인천 연수구를 판결할 때 그냥 대충 그냥 뭐 대통령도 관심 없는데 뭐 그냥 부실 뭐 그럴 수도 있는 거지. 뭐 배추임 투표지도 나오고 뭐 올해 투표지 올해 보관하다 보면 배추임도 나오고 뭐 일장기도 나오고 그러는 거 아니야 다. 그냥 관리부실로 그냥 판결해 버려. 이럴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예, 방송 감사드리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오늘 오후 2시 김경재 방송에서 특별기획 소프트웨어 주도 국가혁신 전략, 오늘은 비트코인 편을 방송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많은 시청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